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보니까 두 명 안 왔네, 두 명 안 왔네. 한 명 안 왔네. 한 명 안 오네, 누구예요? 안녕, 동진이? 찾아야 돼. 말 안 하면 찾아야 되는데, 잠깐. 롤로롤로로. 뭐, 어쩔 수 없이 찾아야지. 녹화를 눌려놔가지고 어쩔 수 없이 수업부터 시작해야 돼요. 이게 중간에 중단하면 안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자, 오늘은 여러분, 고려 신분제, 우리 지난 시간에 신분제 했었나? 우리 혹시 지난 시간에 몽골의 침입까지 끝냈나? 신분제 했었다고? 신분제 안 했지. 오늘 해야 되는 거는 신분제에 대해서 하면 됩니다. 자, 일단 고려의 신분제 같은 경우에는 총 4단계가 있었으면 4단계. 자, 잘 보세요. 내가 지금부터 그리는 거 잘 보세요. 자, 잘 보세요. 고려의 신분제도는 이렇게 3개, 이렇게 1개. 여기 있는 사람들은 양인이라고 불리고, 여기에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은 천인해서 뭐라고 부르느냐? 채팅창이랑 같이 보면서 합니다. 양천제라고 대표적으로 불립니다. 크게는 원래 2가지의 신분으로 되어 있었다. 화면에 있는 거, 저 4단계 저거는 필기하세요. 오늘 필기할 거 많습니다. 젠장할. 미안해요. 계속 지금 쪽지가 오네요. 학교에서 업무 쪽지. 그래서 그래요. 자, 고려의 신분제는 크게는 2가지로 되어 있었다. 하나는 양인, 하나는 천인으로. 교과서 40페이지. 40페이지. 오늘 하는 내용은 몇 페이지냐면은 교과서 40이랑 46 이렇게 합니다. 한 다음에 진도 더 나가요. 아이고 허리야. 나 이제 말해도 돼? 아니면 이거 필기할 때까지 기다려. 오케이. 필기 다 하면은 네 라고 말하세요. 다 왔네. 아이고 허리야 씨. 괜찮아요. 그럴 수 있죠. 온 게 어디예요? 일단 필기부터 하세요. 저거 필기해야 됩니다. 아이고 허리야 씨. 필기 다 했어요. 다 하면은 네라고 하세요. 필기 다 하면은 네라고 하는 사람이 많으면 그 다음 필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했어? 오케이. 그럼 진도 나갈게요. 자, 고려의 신분제는 크게는 2가지로 나눠져 있었다. 하나는 양인, 또 하나는 천인이라고 하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자세히 그 사회 속에서 어떻게 운영되었느냐라고 하는 걸 보니까 양인 안에도 하나, 둘, 3개로 구분되어 있었고 천인은 하나였다. 자, 그리고 또 보세요. 으쌰. 자, 또 구분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었다. 바로 요 2개 묶고 요 2개 묶는 거예요. 자, 이 위에 있는 2개 묶으면은 지배층, 밑에 있는 거 2개 묶는 게 피지배층. 오케이? 알겠죠? 자, 문벌 귀족 같은 경우에는 상급 귀족, 고위 귀족을 말합니다. 중류 같은 경우에는 중류층에는 누가 해당이 되느냐? 중류에 해당되는 사람. 중류에 해당되는 사람에는 서리, 군인, 향미가 있었습니다. 중류층에 해당되는 사람. 자, 그리고 또 그 정도. 일단 그러면은 또 이제 오늘 하는 거 필기가 좀 많아요. 마음의 준비하세요. 오늘 필기 어떻게 할 거냐면은
문벌귀족의 특징은 무엇인가? 라고 해서 문벌귀족의 특징은 무엇인가? 라고 해서 이만큼 표기 있고 중류층의 특징은 무엇인가? 이만큼 표기 있어요. 어느 정도 여유 공간을 확보해 놓도록 하세요. 아니면 밑에다가 따로 하든가.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문벌귀족의 특징 필기할게요. 필기할 거는 내가 채팅창에 바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문벌귀족의 특징 1. 정치적 특권을 가지고 있었다. 정치적 특권은 무엇이었느냐? 과거제와 음서제를 통해 중서문화성 혹은 중추원의 고위 관직을 독점. 정치적 특권으로는 문벌귀족이 가지고 있었던 정치적 특권으로는 과거제와 음서제를 통해 중서문화성 중추원의 고위 관직을 독점하였다. 정치적 특권. 전시과와 공음전을 통해 대토시를 소유하고 대토시와 고비를 소유하고 있었다. 이게 경제적 특권. 다음 3번. 사회적 특권으로는 왕실 혹은 다른 문벌과 중첩된 혼인관계를 통해 고위관직을 권력을 장악하였다. 이게 바로 문벌귀족의 특징, 문벌, 가장 높은 신분의 특징이었어요. 필기 하나만 더 할게요. 자, 그럼 이 문벌이라고 하는 귀족이라고 하는 사람들, 정치 사정에 따라서 좀 지배층이 바뀌었거든요. 지배층의 변화. 첫 번째가 문벌귀족, 두 번째가 모신, 아니, 맨 처음 호족으로 시작. 호족, 문벌귀족, 모신, 전문세족. 이렇게. 필기 다 안 했죠? 잠깐만 필기하고 있으세요. 나 지금 몸이 안 좋아서 약 좀 먹고 올게요. 여러분 필기 다 했어요? 진도 나갈까요? 불이 꺼져 있나? 아닌데. 네, 진도 나갈게요. 그러면 자, 그래서 문벌이라고 하는 사람들, 문벌이라고 했던 이 지배층은 왜 문벌이라고 하냐면은 이제 가문의 힘에 따라서 가문 대대로 이어져 오는 여러 가지 특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문벌이라고 부릅니다. 호족들도 그렇고 문벌귀족들도 그렇고 무신도 그렇고 권문세족도 그렇고 가문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특권을 계속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공통적으로 문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럼 문벌, 이 귀족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 전부 다 이해됐나요?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어디 보자. 교과서 46페이지 보세요. 교과서 46페이지. 교과서 46페이지에 있는 여러분 일단 이거 띄워놓고 할게요. 자, 내가 읽을게요. 고려의 신분제는 양인과 천인으로 나뉘는 에이씨 안되겠네. 잠깐만 46페이지 자, 그럼 필기하겠습니다. 잘 보고 따라하세요. 고려의 신분제는 양인과 천인으로 나뉘는 양천제를 기본으로 하였다. 양천제. 양인과 천인으로 나뉘는 거.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양인은, 자, 니네 모르는 단어 나왔네. 양인은 직역을 담당한 정호와 일반 농민인 백성, 특수행정 거주민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천인의 대부분은 노비였다. 일단 넘어가도 돼요. 아이씨, 넘어가지 말고 설명해 줄게. 자, 제발해. 여러분,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직업도 없고 맨날 땡자탱자 놀고만 있고 부모님 등골 브레이커 하는 그런 사람을 뭐라 불러요? 그렇지, 백수라고 부르거든요. 백수라고 부르는데 불효자, 훌륭해요. 똑똑해요. 그렇죠, 불효자죠. 자, 백수라고 부르는데 이때 백수라고 하는 말은 손에 잡은 게 하나도 없는 사람. 한마디로 직업이 없는 사람, 이게 바로 백수예요. 백이라고 하는 게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어서 하얗다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말 중에 일반 농민을 백정이라 부른다라고 했잖아, 맞지? 한마디로 이 사람은 뭐가 없는 사람이야? 글자 그대로 보면은 뭐가 없는 경우에 백정이라고 하나? 정이 없는 사람. 정이 없는 사람이거든. 정이 없는 사람이 백정이야. 자, 그럼 이때 정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바로 정이에요. 오케이?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거. 자, 그럼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거에는 뭐가 해당되느냐? 1번 문무관리. 자, 그러니까 귀족들이 하는 일, 단청에서 하는 업무, 이런 게 전부 다 문무 관리들이 하는 일에 포함됩니다. 두 번째 또 이제 국가에 포함되는 일이 뭐냐? 군인들. 오케이? 군인들도 포함되고, 세 번째, 자, 서리들이 하는 거. 서리들은 지금의 국가 구급 공무원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면 돼요. 높은 관직보다는 실제적인 행정 업무 담당하는 게 바로 서리였거든요. 백성들이 더 만나기 쉬운 사람은 아무래도 서리였겠죠. 자, 그리고 4번에 향리 나와 있는데 4번의 향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이게 공무원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때는 이게 공무원이었습니다. 바로 지금은 이장님, 통장님, 이런 게 바로 이 당시에 향리였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나? 이런 문무관리, 군인, 서리, 향리직들, 이렇게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공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것을 정이라고 불러요. 정. 오케이? 자, 그런데 백정이라는 뜻은 국가를 위해서 공공 업무를 담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백정이라고 하는 것은 지배층이 아니라, 지배층이 담당하는 국가적인 공적인 업무가 아니라 농사짓고, 자, 그리고 또 장사하고 수공업하고 하는 그런 일반 평민들을 정이 없는 사람, 백정이라고 불렀어요. 뭔 말인지 알겠나? 알겠으면 네 하세요. 오케이. 잘했어요. 자, 그래서 보니까 양인에는 직역을 담당하는, 한마디로 국가 공무원, 국가의 직무, 공공 업무를 담당하는 정호. 아까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거랬죠. 그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걸 담당하는 집안이 있었고, 일반 농민이 백정이 있었고, 특수행정 거주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 다음, 정호,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문무관리뿐만 아니라 아까 내가 방금 말했던 거 나와 있네. 서리, 군인, 향리 등이 포함되었다. 하급 귀족들, 아까 말했던 중류층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중류층에 해당하는 사람. 자, 밑줄 안 치고 볼게요. 관리는 음서나 과거를 통해서 관직에 진출하였으며, 자, 이건 아까 말했던 정치적인 특권에 해당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문벌은 관직을 바탕으로 하여
공음정과 음서제의 혜택을 누리면서 경제적인 부를 쌓았다. 경제적인 특권 나와 있습니다. 아, 선생님, 근데 아까 전에는 관료전이랑 공음전이라면서요. 여러분, 요거나 그거나 큰 상관없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 서리, 군인, 향리 같은 경우에는 관리들보다 하위에 있었지만 일반 농민들보다는 높은 대우를 받았다. 하급 귀족이었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특히 서리, 군인, 향리 같은 경우에는 자식의 자식, 아들의 아들 전부 다 아빠의 직업을 무조건 물려받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첫째 아들은 반드시 무조건 무슨 일이 있더라도 자기 아빠 직업을 그대로 해야 돼요. 자, 그래서 하급 귀족의 신분이 계속 대물림되었다라고 하시는 걸 생각하면 됩니다. 서리는 아까 말했던 구급 공무원이죠. 관청에서 행정의 말단을 맡아 실무를 담당하였으며 군인은 세습하여 군역을 담당하였다. 향리는 이거 역시 아빠의 직업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향촌의 지배 세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 그리고 밑줄 칠까요? 이들은 지방 행정, 재판, 군사 등의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였다. 상권 분립 따위 되어 있지 않았다. 전부 다 장악할 정도로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 향리 중에 가장 높은 향리는 호장이라고 하였는데 호장도 대대를 거쳐서 특정 가문이 독점하였다. 그래서 지방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그리고 고려는 향리를 지방 행정 운영자로 인정하면서도 국가의 통제를 받도록 하였다. 고려시대에는 필기 하나, 너는 필기 안 해도 돼요. 근데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하라고 내가 채팅방에 적어주는 거예요. 나는 쓸게요. 고려는 전국에 지방관을 파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지방에 존재하고 있던 토착 포족들의 도움을 받아 간접 통치로 지방을 통제하고 세금을 걷었다. 이해돼요? 이해하도록 하세요. 자, 그러하였다라고 하는 거. 자, 다음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아까 전에 나왔던 하나, 둘, 세 개의 신분 중에서 두 개 한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은 중류층에다가는 무엇을 필기하나요? 중류층 필기. 중류층이라고 하는 것은 중류층 하급 귀족에 해당하며 대표적으로는 서리, 향리, 군인이 있었다. 직역을 세습하였다. 선생님, 직역을 세습하였다는 말이 뭔가요? 아빠에서 아들한테 똑같은 직업을 물려받고 하였다라고 하는 게 직역을 세습하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배울 것은 무엇이냐? 백정이라고 하는 일반 농민들, 일반 백성들에 대해서 볼게요. 필기 다 했어? 나 이제 설명해도 돼? 네, 라고 이야기하세요. 네, 할게요. 자, 그럼 밑줄 치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백정은 직역이 없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일반 농민을 의미하였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깜짝 놀라서 말해요. 아니, 선생님.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백정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도축업에 종사하는 천민이 백정 아닌가요? 자, 도축업에 종사하는 천민이 백정 아닌가요? 라고 하는데, 자, 저 말의 뜻은 조선시대에만 해당된다. 그리고 고려시대 백정의 뜻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직역이 없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일반 농민을 의미하였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게 없는 사람, 백정이에요. 그러니까 그랬다고 해요. 사실 도축업자도 없으면 안 된다, 이가. 그러니까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갈 때 국가적인 차원에서 야, 저기 도축업자들을 우리가 백정에 포함시켜주자, 일반 농민으로 포함시켜주자라고 하는 논의가 있었대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부에서. 그래서 도축업자들도 일반 농민이라고 하는 백정에 포함을 시켜주려고 했는데 이제 그거에
부담, 거부감을 가졌던 일반 농민들이 그래, 그렇죠. 현찬이가 내가 하나 설명 안 들었죠. 조선의 백정과 고려의 백정의 의미는 다릅니다. 고려시대의 백정은 일반 농민이라고 하는 광범위한 뜻을 갖고 있었지만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오는 과정에 도축업자들을 일반 백성, 그러니까 백정으로 포함시키려고 하니까 일반 백성들이 반발, 거부감을 드러내면서 싫어. 그럼 도축업자들만 백정이라고 불러. 난 백정 안 해. 요래되면서 백정의 의미가 직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축소되었다. 오케이? 네, 됐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축소되기 전에 일반 백성들을 전부 다 뜻하는 백정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대개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을 경작하며 국가에 세금을 내고 노동력을 제공하였다. 하지만 그에 대한 대가로, 이건 의무였죠. 그에 대한 대가로 권리도 있었는데 권리는 무엇이었느냐? 공을 세우면은 전쟁 많이 있었으니까 고려시대에는 공을 세우면 국가의 공을 세우면은 정호, 하급 지배층으로 신분이 상승하기도 하였으며 제한적으로나마 과거에 응시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특징도 있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상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농민에 비해서 천하게 여겨졌으며 관직 진출에 제한을 받았다. 그리고 향, 무곡소 등의 특수행정구역에 사는 사람들도 양인 신분에 속하였지만 일반 백정에 비해 비교하여 차별을 받았다. 향, 부곡소는 특수행정구역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세금도 많이 거두고 이사 못 갑니다. 그리고 또 학교도 못 다니고 관직 진출도 제한돼 있어요. 차별받는 사람들 마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또 밑줄 칠게요. 밑줄 더럽게 많네요. 맞아요. 천인인 노비들은 매매와 상속이 가능한 소유물로 취급받았으며 부모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노비면은 자식도 노비가 되었다. 자, 이거를 뭐라 부르느냐? 여기다 이렇게 필기할게요. 일천, 득천. 일천, 자, 여기까지 안 되는 거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교과서 40페이지 볼까요? 40페이지. 아까 우리 40페이지 안 한 것 같아. 교과서 40페이지. 에이, 안 돼. 뭐야. 자, 교과서 40페이지입니다. 40페이지에 있는 거는 이제 아까 말했던 첫 번째 귀족에 대한 설명 나와 있거든요. 귀족에 대한 문벌에 대한 설명 볼게요. 고려 통치체제가 정비된 이후에 여러 대에 걸쳐 고위 관료를 배출한 가문이 문벌로 성장하였다. 문벌. 이들은 왕실이나 다른 가문과 문벌과 혼인을 맺어서 세력을 키우며 권력을 독점하였다. 문벌 가문은 왕실의 보호 세력이기도 하였지만 왕권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기도 하였다. 특히 경원 이씨는 왕실과 혼인관계를 맺으며 권력을 키웠다. 경원 이씨의 대표적인 사람 기억나요? 그렇지. 이자겸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자겸에 난 여진족이 고려가 왜 여진족의 4대 요구를 수용하였는가 라고 할 때 나왔던 사람이 바로 이 이자겸이었죠. 기억하세요? 자, 밑줄 안 치고 봅니다.
문벌 가문들이 기득권을 유지하며 보수적으로 변하자 지방 출신의 신진 세력들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축소되게 되었다. 또한 권력을 이용하여 토지 소유를 늘려가자 백성들이 땅을 잃고 몰락하여 떠돌아다니는 등 사회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즉위한 습종은 경원 이씨의 가문을 약화시키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신진 세력을 등용하기도 하였다. 이런 이야기 나와 있어요. 앞에 다 했던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이해 안 되는 거 없죠? 자, 오케이. 여러분 질문할게요. 일단 1단계 질문. 우리 40페이지 나오기 전에 전부 다 했는지 봐봐. 38페이지에 해동천하 했나? 응, 다 했어. 그럼 우리 이제 앞에 거 중에 안 한 거 없는 거지? 응? 외왕내제 노노노노. 외왕내제. 밖으로는 왕을 칭하였으나 안으로는 황제국 체제를 유지하였다. 이 말이에요. 외왕은 일본 천황을 말합니다. 자, 그럼 우리 40페이지까지 다 했고 40이랑 41 다 했지? 자, 42는 했나? 42도 했어. 자, 그러면 우리 이제 44 하면 되나? 44 볼게요. 자, 44에 나와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 44에 나와 있는 내용. 일단 치우고. 44에 나와 있는 내용. 이거 하면 돼요? 할게요. 오늘 지금 이거 똑같은 수업 4번째 하니까 내가 방금 니네랑 이걸 꼭 한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드네요. 자, 일단 밑줄 칩니다. 고려에는, 아이씨. 고려에는 다양한 행정구역이 존재하였고 주민들이 살고 있는 거주지의 행정구역에 따라서 사회적 대우가 달랐습니다. 사는 지역과 사회적 지위가 연결된 까닭은 무엇일까요? 나와 있거든요. 일단 미리 설명할게요. 고려시대를 만들 때 만들고 후삼국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호족이 강한 호족과 약한 호족을 나눴고, 그리고 먼저 항복한 지역과 늦게 항복한 지역을 나눴으며, 원래 우리나라 사람이 사는 지역, 그리고 여진족이나 기타 유목민족이 이동해서 고려로 받아주세요 한 경우 전부 다르게 취급해서 통치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지금 그거랑은 약간 다르다고 할 수 있지만은 일부러 지방과 서울을 차별적으로 통치하던가 도시나 시골은 차별적으로 통치하든가 막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은 도시에 살든 시골에 살든 큰 뭐 차별 이런 게 없잖아요. 뭐 시골에 사는 사람은 학교에 못 다니고 도시에 사는 사람만 학교 다니고 이런 거 아니고, 뭐 도시에 살고 있으면은 세금을 2배로 내고 시골에 살고 있으면 세금을 조금만 내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전부 다 동일한 기준에 따라서 통치하고 세금을 거두거든요. 뭐 우리나라 막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은 군대 안 가고 시골에 살고 있는 사람은 군대 가고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쵸? 자, 그런데 이 당시에는 그걸 전부 다 차별해서 차별적으로 차등적으로 통치하였다라고 하는 내용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읽을게요. 고려는 건국 초에 호족들에게 왕씨성을 하사하기도 했고 거주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인정해 주었다. 사신관제도 기억나죠? 그리고 또 지방제도의 정비 과정에서는 밑에 있습니다. 호족의 세력의 크기, 경제적인 격차 등을 반영하여 다양한 지방행정구역을 단위를 해두었다. 이에 따라 주민들도 소속된 행정 단위에 따라 사회적 지위가 결정되었다. 옆에 좀 볼까요?
자, 주현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주현. 주현이라고 하는 게 뭐냐? 주현은 지방관이 파견되는 지역을 말합니다. 지방관이 파견되는 지역. 자, 옆에 보니까 속현 나와 있어요. 속현 나와 있나? 자, 이 속현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는 지역, 토착 호족에 의해 통치되는 지역. 왕이 지방관을 파견하여 직접 통치하지 않고 간접적으로만 관여하는 지역이 바로 속현입니다. 속현 그림을 일부러 이렇게 그려놨어요. 왜냐? 고려시대에는 지방이 총 500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이 중에 지방관이 파견되는 데가 100곳이었고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아서 그 지역 자체적으로 통치하는 곳이 400곳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그런데 속편에 큰 사건, 뭐 살인, 그리고 또 홍수, 기타 등등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느냐? 바로 속편에서 주현에 보고하고 주현에 있는 지방관이 이를 처리한다. 그래서 속현은 주현에 예속된 존재였다. 세금도 상대적으로 많이 거둔다. 이런 차별이 여러분 이렇게 차별을 받고 있다라고 하면 속편에 살고 있는 사람이면 좋겠어요? 당연히 기분 안 좋겠죠. 그러다 보니까 고려 후기가 되면 점차 차별이 사라지고 동등한 지방 통치를 하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밑에 내려가 볼게요. 아, 힘들어. 니네 반에 혹시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있었나? 없나? 그래, 내가 읽을게. 건국 초기에는 각 지역의 호족들이 중앙의 통제에서 벗어나 자신의 지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호족들에 의한 간접 통치. 왕건이라고 하는 사람은 특히 한 번도 지방관을 파견한 적이 없었습니다. 지방을 통치하는 방식은 지방에 살고 있는 호족에 의한 간접 통치였고 왕은 수도와 그 주변 지역, 경기 지역만 다스렸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었어요. 또 다음 보니까 보자. 밑줄 쓸게요. 얍. 향리들이 늘 공무를 지방에 살고 있는 토착 호족들이 늘 국가의 업무라고 하는 핑계를 대면서 백성들을 괴롭히고 학대하므로 백성들이 이 명령을 감당하지 못하니 요청하건대 플리즈 외관을 두시옵소서 지방관 좀 파견해 주세요 임금님아 라고 하는 뜻 나와 있네요. 자, 여기다 네모하고, 자, 이거 시험에 되게 많이 나오는 지문이거든요. 자, 이 지문, 이거 누가 말했던 거냐? 성종 때 최승로의 시무 28조의 내용 중 일부입니다. 자, 그리고 이로 인하여 결국 나와있죠. 성종은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수용하여 지방에 12목을 설치하고 지방간에 파견하였다. 나와 있습니다. 12목을 설치하였다. 12목이 무엇이냐? 성종 때 가장 강했던 성종 보기에 저기를 놓치면 왕권이 약해지겠구나. 원놈의 귀족들이 절에 강해 라고 하는 지역 12곳을 선정하여 일부러 호족의 영향력을 축소시키기 위해 지방관을 파견한 대표 지역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12곳에서 더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그렇지, 훨씬 늘어나요. 자, 지방제도는 현종 때가 이르면 거의 완성되게 되었다. 중앙의 지배력을 지방에 확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지방의 자율성은 어느 정도 보장되었다. 사실 그렇다기보다는 고려시대에는
고려가 멸망할 때까지 고려는 전체 지역에 지방관을 파견 못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방의 자율성이 보장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됐죠? 자, 다음. 으쌰. 또 밑줄을 쳐볼까? 전국을 몇 개로 나누었느냐? 경기와 5도 양계로 나누었다. 나와 있거든요. 자, 경기 수도 근처에 있는 지역, 그리고 5도 양계로 나누었다. 나와 있는데 밑줄 치고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나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 돼요? 네, 하세요.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자, 밑줄 좀 칠게요. 일반 행정, 에이씨. 여기서 이래 나와. 일반 행정구역인 5도에는 안찰사라고 하는 사람이 파견되었다. 안찰사는 재판, 군사, 지방관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5도는 일반 행정구역, 별일 없는 평범한 구역, 안찰사가 파견되어 지방관이 파견되어 재판, 군사, 지방관 관리를 하였다. 한마디로 상권 분립이 전혀 안 되고 이 사람한테 모든 권력이 집중되어 있었다. 이 사람은 왕을 대행하는 왕 대신에 이 지역을 통치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5도라고 하는 곳은 주부군현으로 나누어져서 통치되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 또 밑줄 칠까요? 군사적인 요충지에는 북경지, 아이씨, 잘못했다. 밑줄 치지 마, 니네는. 자, 양계라고 하는 것을 설치하여 군사령관인 병마사를 파견하였다. 병마사. 자, 질문 하나 있게 맞춰보세요. 군사령관인 병마사가 주도하여 귀족들이 동서문화성, 중추원의 고위 귀족들이 모여 국방과 군사 외교에 대한 논의를 하는 귀족 합의체의 이름은 뭘까요? 군사령관인 병마사가 주도하여 중서문화성 노노노노노노노 화백회의는 신라거 병마사가 주도하여 중서문화성 중추원의 고위 귀족들이 국방, 군사, 외교에 대해서 논의하는 귀족회의의 이름은 도병마사. 앞에서 배웠습니다. 도병마사와 식목도감 기억나죠? 이 중에 도병마사는 나라 밖의 일, 군사, 군대, 외교에 대해서 논의하는 기구라고 한다면은 식목도감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안에 법, 제도, 예의 막 같은 거 그런 거를 논의하는 기구였다라고 했었습니다. 기억하세요. 뿅. 자, 그리고 또 위치를 볼까 한번. 자, 양계라고 하는 것은 군사적인 요충지에 설치된다고 했죠. 일부러 유목민족이 많이 들어오는 지역에다가 북계라고 하는 거 하나 만들고, 자, 그리고 또 외구들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계를 동해안 근처에 설치하였다. 2개의 계가 있었기 때문에 양계라고 하는 겁니다. 됐죠? 자, 그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진주목, 승주목, 나주목, 견주목, 어쩌고, 뭐, 무슨 목. 질문! 여기에 있는 목은 모두 몇 개일까요? 그렇지. 12목이었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12목. 자, 또 본문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지방의 군현에는 지방관을 파견하였지만 지방관이 파견되지 못한 곳도 많았다. 밑줄 칩니다. 으쌰. 지방관이 파견된 곳은 주현이라 불렀고 파견되지 못한 곳은 속현이라고 불렀다. 밑줄 안 치고 볼게요. 주현은 여러 개의 속현을 담당하였고 속현의 실제 행정은 향리들이 담당하였으며 여기 나와 있진 않지만 큰 업무들은 다시 주현한테 부탁하였다라고 하는 이야기. 됐죠? 다음 향, 부곡, 소 등의 특수행정구역도 존재하였다.
향 부곡소에 특수행정구역도 존재하였다. 아까 말했듯이 태조 왕건한테 늦게 항복하던가 아니면은 다른 민족으로 구성된 지역이던가 그리고 또 맨 처음에 작은 호족들이 다스리는 곳으로 시작한 경우에 향, 부곡, 소로 나뉘었고 향이나 부곡에는 농사 짓는다라고 한다면은 소라고 하는 곳은 수공업하는 곳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만약에 금광산이 있어서 금을 생산하는 곳은 뭐라 부르느냐? 금소라고 불러요. 철광산이 있어서 철을 생산하는 곳은 철소라고 불러요. 그렇다면 질문! 종이를 생산하는 곳은 뭐라고 부를까요? 종이, 소, 지소 이렇게 부르면서 이름만 딱 보더라도 이 지역이 수공업 하는 도시구나. 왜? 이름에 소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거를 다 알 수 있었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밑에 보자. 또 거주지에 따라서 어떻게 차별받았느냐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자, 고려시대에는 소속되어 있는 거주지의 행정구역에 따라 사회적 대우가 달랐다. 자, 믿으실까요? 향, 부곡, 소의 주민들은 일반 군현에 사는 사람보다 주현, 속현에 사는 사람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자감 입학도 안 되고 학교도 못 갔고 과거 응시도 못했다. 공무원 시험도 못 봤다. 자, 당연히 이렇게 거주지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하는 정책은 국민들의 거부감, 비난,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고려 중기 이후에 농업기술이 발달하고 생산력이 증대됨에 따라서 경제적으로 성장한 사람들이 기업 간의 차별에 불만을 드러냈다. 지배층의 수탈이 더욱 심해지자 일반 주부군연보다 훨씬 수탈을 많이 했기 때문에 거주지를 버리고 떠돌아다니거나 농민 봉기를 일으켜서 정부에 저항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 결과 또 밑줄입니다. 고려 후기에는 속현과 향, 부곡, 소 등의 줄이고 지방간 파견을 늘렸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려가 망할 때까지 전체 지역에 지방간은 파견할 수가 없었고 전국 곳곳에다가 지방간을 파견할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조선시대부터였다. 됐나요? 오케이. 자, 니네 방 그러면은 앞에 다 했고 무신정변 했었나? 무신정변이나 서경, 천도운동 이런 거 했어요? 다 했어요? 진짜? 현찬이 말고 다른 애들은 왜 대답이 없노? 다 했어요. 자, 그럼 우리 앞에 거 전부 다 한 거다. 그럼 다음 시간 되면은 우리 불교 48페이지 하면 되죠? 앞에 한 개도 안 한 거 없다, 맞지? 한 개도 안 한 거 없고,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48페이지 불교 요 부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고생 많았어요. 질문 있나요? 질문 없으면 나가도 됩니다. 질문 없으면 나가세요. 안녕.